제 자리를 사십시오. 피드맨입니다. 피드맨. 자,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앞으로 수입 조사료 가격이 어떻게 될 건가요? 피드맨은 다른 사람하고 틀리게 질질 끌지 않고 답부터 드리겠습니다. 안정화될 거고 내려갈 겁니다. 자, 전편에서 해상우님 달러는 안정화될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 외에 다른 부분에서 조사료 가격의 변동을 줄 부분이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는 두 가지만을 말씀드렸어요. 해상운임 하면서 해상운임 지수 보는 거 말씀드렸고, 그리고 환율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두 개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기름값입니다. 지금 그 기름값을 보시면 굉장히 많이 기름값이 폭등을 했죠. 그러다 기름값이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전기차다 뭐다 해가지고 앞으로는 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석유를 쓰지 않고 다른 걸로 이제 대체하고 뭐 원자리가 대체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이 기름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큰 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그 조사료 상황에서 국내산 조사료로 전부 다 자금률을 높이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 입장에서는 수입 조사료를 쓸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축산 현실상 가장 크게 작용하는 부분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해상운임, 둘째 환율, 셋째 기름값입니다. 여기서 기름값이라는 것은 먹는 기름, 식용유 아니고요. 산업용이나 자동차 쓸 때 쓰는 그 기름값을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크게 작용한다고 보면 되실 것 같고, 요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물가의 변동폭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조금 전에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얘기하셨는데, 소비자 물가지수란 건 뭔가요? 소비하는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그 물가의 변동폭을 지수화한 건데,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가지고 이 모든 경제 분야에서 이걸 예측을 하게 되는데, 이 물가지수는 그 시점에 1년 전 거를 비교해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실제로는 2022년 10월 물가지수가 7.7%가 발표가 됐고, 예측은 8%를 예측을 했었습니다. 9월에 물가지수는 8.2%였어요. 근데 쭉 이 물가지수를 보면 여지껏 예측보다 실제가 더 나왔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이 물가가 꺾인다고 미국에서 이제 예측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바로 반영이 됐냐면, 우리나라 환율이 1,400 거의 50원 갔던 환율이 발표하고 나자마자 그 다음부터 거의 100원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이 물가지수를 보면 2022년 올해 1월 물가지수가 7.5%였습니다. 그때 환율이 1,200원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이 물가지수하고 쭉쭉쭉 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물가지수 때문에 이제 환율의 머리가 안정화돼 있고, 그리고 또 미국이 굉장히 많이 기준금리를 올렸었죠. 말도 안 되게 올렸었죠. 그러니까 빅스텝이라고 하는데, 올해 2022년 5월에 FOMC 미국 기준금리가 0.5%였는데 지금이 얼마냐? 4%입니다.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제 7.7% 생각보다 좀 낮게 나왔기 때문에 12월 달에는 0.75%까지는 빅스텝을 하지는 못할 거로 예상을 합니다. 아마 0.5%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소비자 물가지수나 뭐 이런 걸 봐서, 환율이라 이런 거, 기름값이라 봐서 이게 이제 우리 조사료, 수입 조사료에 미치는 영향은 우평행하진 우하향할 거라고 감히 예측을 합니다. 우리 축주분들이나 이걸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조사료 값은 굉장히 뭐 계속 더 올라갈 거 아니야 불안해 하시는데, 전 이제 천정을 찍었다 예측을 하고, 이제부터는 이 사료값만 아니라 다른 데서 유사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료값은 지금 올 때까지 다 왔다 예측을 하고, 아마 지금은 비싸게 수입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반영되는 속도가 느리지만 점진적으로는 조사료는 안정화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물론 제 예측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감히 피드맨을 말씀드리는데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피드맨이 생각하는 수입 조사료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아니, 피드맨이 생각하는 수입 조사료 가격은 얘기했는데 또 물어보면, 하여튼 가격은 느끼시기에 지금까지 특히 2022년도에 2020년도 많이 올라왔는데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물류 얘기를 좀 잠시 할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세계에서 컨테이너 움직임이 가장 큰 항구가 중국의 상해라고 했습니다. 상하이 포트. 그것 때문에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잡는
SCFI라는 것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미국의 가장 큰 항구가 PSW 지역에 위치한 캘리포니아의 롱비치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이 롱비치라는 항구가 미국에 들어오는 컨테이너의 4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가장 큰 항구죠. 미국이 어떤 나라냐면 축제의 나라? 뭐 하여튼 뭐 그런 나라입니다. 미국의 축제는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10월 31일 할로윈 뒤부터 시작되고요. 그리고 11월 셋째 주 목요일 날 시작하는 미국의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가 있고요. 12월에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가 일단 12월 25일이 있고, 그리고 1월 1일 신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3년은 한국 구정, 미국 애들은 뭐 차이니스 뉴이얼이라고 하는데 그건 기분 나쁘고, 한국 구정은 내년은 2023년은 1월 22일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때를 맞이해서 보통 한 7, 8월부터 대부분 중국 내륙에서 제조업들을 만든 제품이 큰 중국의 항구들, 이 상해에서 실어서 캘리포니아 롱비치 항구에 들어가서 이게 배달이 되면 도착하면 여기서 이제 그 미국의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물건들이 전국에 풀리게 되죠. 근데 작년까지는 좋았어요. 작년까지는 좋았는데 올해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올해 1월 달에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굉장히 높았다가 11월 달에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 경기가 안 좋았다는 얘기예요. 올해 1월 이후로. 작년을 볼까요? 작년 이맘때입니다. 11월에 우리나라 그 메스코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미국 캘리포니아 항구에 뭐 적체가 와서 뭐 그 항구에 뭐 배들이 외항에서 100척이 이상이 기다리고 있어서 뭐 내리질 못한다 막 이랬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혼잡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작년에는 혼잡했다고 했는데 올해는 혼잡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또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그 데이터나 뉴스들을 보면 이런 얘기가 써 있어요. 미국 경기가 회복을 해서 수요가 늘어났다. 지금 많은 물건들이 이제 미국 항구에 와 있는데 롱비치 항구에 배가 뭐 100척 이상 혼잡에 걸려서 대기하고 있어서 이게 문제다. 뭐 이런 얘기를 접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어느 뉴스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 이게 제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작년까지는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공적 자금을 투여해서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을 시켰죠. 미국이 특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공적 자금이 너무 많이 투여가 돼서 건축 공장이나 이런 사료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구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공적 자금을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일하는 것보다 일 안 하고 이런 지원금을 받아서 생활하는 게 굉장히 좋았죠. 그러면서 부동산도 많이 뛰었고 인플레이션도 많이 왔고, 그래서 작년까지 제가 봤을 때는 큰 폭풍 오기 전에 맛있게 짜장면, 간짜장, 곱빼기 앉아서 먹고 나서 올해 들어서 힘든 시기를 갖고 있는 거죠. 저도 이제 봤어요. 쫙 봤더니 작년 이맘때는 뭐 경기가 부양되다 그랬는데 지금 저희가 굉장히 힘든 시기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느끼고 어느 누구도 느낄 거예요. 누구 말대로 내 얼굴 빼고는 다 오른다고 뭐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다음 달 12월에 가서 이 FOMC에서 이 기준금리를 얼마를 올릴지 모르겠지만 11월 달에 올렸던 것처럼 0.75%까지 올리는 데는 굉장히 부담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거의 뭐 그 경제대국은 미국에서 불을 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안정화가 될 거라고 합니다. 이게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경험상으로 보면 꼭 10년에 한 번씩 이런 일들이 있었네요. 1997년 IMF 때 저희가 많이 힘들었고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건 때 되게 힘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2019년 코로나 시대 때 되게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볼까요? 그 이후에 3, 4년, 4, 5년은 굉장히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힘들 때만 생각하지 좋을 때 생각을 안 해요. 지나고 나면 힘들 때 비교해 봤을 때 그때가 좋았다고 느끼는 건데, 감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10년은 좋은 시간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10년 후면 환갑이 넘을 텐데 그때도 우리가 이 찍었던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이때는 이랬지 하는 생각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좋아질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제 말이 다 맞진 않겠지만 그래도 맞을 거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시간 올 거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우리나라가 또 우유값이 올라서 어떻게 보면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는 전 세계에서 생유 기준으로 가장 비싼 나라가 됐는데, 그만큼 또 우리나라가 축산 선진국이고 좋은 우유를 먹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축산 농가들하고 이 축산에 관련된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힘을 주셔야 됩니다. 피드맨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현지에서 한 농가분이 전화가 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건 무슨 내용인가요? 제가 그 유튜브 시작한 이후로 처음 전화를 받았는데요. 미국 유타에 계신 그 김 대표님 감사합니다. 근시일 내에 얼굴 뵙고 우리 업계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김 대표님이 제 유튜브를 찾아가서 보시고 같은 일을 하시니까 우리 회사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하고 연락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농장을 하고 계시고 미국에서 조사를 키워서 한국에 수출하고 싶고 준비하고 계셨다. 그러면서 제 유튜브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유튜브 시작해 1년 만에 전화를 받았고 자, 2주 동안의 피드맨이 앞으로의 수입 조사료 가격의 예상과 방향 말씀 주셨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끝으로 그냥 인사하시고. 제가 뭐 큰 뭐 파워 유튜버 이런 건 아니지만 이 조사료 쪽, 수입 조사 쪽, 사료 쪽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뭐 궁금하시거나 뭐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전화를 주시면 제가 전화를 통해서 서로가 알아가는, 제가 사람 알아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여기다 전화번호를 남겨놓겠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전화 주시면 되고요. 뭐 제가 전화 받도록 하고 하여튼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사료 얘기로 다시 돌아올 거고요. 뭐 재밌는 얘기 들어줘서 감사하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이런저런 얘기할 수, 저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또 알리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언제라도 주시면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정말 감사했습니다. 피비맨 러브였습니다. 토맨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